20대 대선이 3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지형은 뚜렷한 1위 후보 없는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을, 윤석열 후보는 제주와 광주를 찾아 상대적으로 약세인 지역 민심 호소에 나섰습니다. 한편 오는 8일로 추진하던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이 무산되면서 여야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이번 주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 PK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주, 광주를 찾는데 특히 어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후보 다 이제 약세 지역이나 열세 지역 당연히 많이 찾아가야 되는 거. 특히 이제 윤 후보가 호남 지역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예. 제주 지역 가가지고는 이제 강정마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갈등이 심했던 곳이거든요. 예. 네. 제주도민들은 해군 기지 만드는 걸 반대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억지로 이제 진보 보수 이념적인 잣대로 본다면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게 좀 진보적 개념이긴 하죠. 평화 관련이니까. 그러나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관철시켰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은 지금 인구가 거의 1,000만 이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른바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민주당의 당세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지역주의라는 것도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후보의 경우도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만 제주에서 1위를 한 후보가 항상 이겼거든요. 그런 상징성도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간에 두 후보 모두 상대 지역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좀 열세란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광주를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광주 하면은 지난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또 사과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윤 후보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광주 지역에서 어떤 표심,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후보뿐만 아니라 저희 당이 모두 이제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하면서 광주, 호남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리고 네. 그 사이에 몇 번 전 그 논란이 되는 발언 때문에 좀 어수선한 경우도 있긴 했지만 내가 가져오는, 그러니까 상대가 유리한 지역에서 내가 가져오는 한 표가 상대한테는 한 2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주, 호남 지역에서의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 역대 대선의 다른 후보들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편. 이렇다면은 호남에서의 아직 굉장히 그 결집 효과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호남에서의 공을 많이 들이면서 호남에서의 지지율 한 20%대를 확보한다면 네. 지금까지 있었던 굉장히 어두웠던 망국 정치적 감정도 좀 극복이 되고 보수 정당 후보로서 새로운 또 지평을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주에 이어서 광주에 가서 광주 5.18 무역도 다시 좀 방문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예비 후보자 자격으로 간 홍보물이 호남 지역에 집중돼서 손편지가 갔지요. 네. 향후 준비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렬 열차가 전체 다른 지역도뿐만 아니지만 호남 지역도 굉장히 갈 거고 그래서 예.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반등 굉장히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빈틈을 한번 노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전략상에서 광주 방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말씀 들어보면요. 두 후보 모두 상대가 강하고 내가 약한 지역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과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두 후보 모두 5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층 결집세가 과거 대선에 비해서 못 미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두 후보의 좀 약한 고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약한 고리 전략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약했던 지역에 많은 공을 들이는 건데, 네. 예. 윤 후보는 지금 호남 지역에서 20%까지 얻자. 적어도 목표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 민주당 계열의 대선 후보들보다 적어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이 80% 이상 잘 안 나오거든요. 50%, 60%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적어도 호남에서 그 80%를 얻고 그냥 수도권에서 얻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약하면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게 또 다른 유권자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은 민주당에겐 되게 아주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광주, 호남에 뭐 상당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 윤 후보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약하지만 과거처럼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거의 참담한 수준이에요. 1%, 2%였어요. 지지율이. 지금은 적어도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도 이 영남 지역, 부산, 울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세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은 거의 호남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네. 워낙 지금 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또 뭔가 호남에서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양쪽 후보가 다 아까 좀 얘기 나온 거긴 합니다만 대구 지역도 그렇고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지역도 지금 2030 세대는 특히 과거의 지역적인 그러한 어떤 그 정치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상당히. 네. 이거 대구 공략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약한 고리들에 대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부단장께서는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심은 이제 수도권에서 나올 거예요. 수도권에서 양 후보가 얼만큼의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표심이 사실은 호남, 영남에서 올라오는 표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후보 등록이 되면서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상대의 약한 고리,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각각 그 진영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진영을 공략을 하고 네. 이 새로 시작되는 내일부터 주간에 네. 본격적인 붐을 일으켜서 아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다다음 주부터는 저는 뭐 강세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표를 결집하는 이런 전략들을 마련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 후보가 각각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호남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영남에서 과거 후보들보다는 이렇게 결집된 양상을 보이지 못하는 그 빈틈을 양 후보가 이제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사실은 시간이 선거일에 다가오면서 사실은 결집 효과가 양 지역에서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 결집 효과의 최종적인 결과가 과거 대선보다 좀 흩어진다면 양쪽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표를 좀 얻게 되는 거니까 아마 이번 주말까지 양 후보가 양쪽 지역을 찾으면서 약한 고리를 흔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내일 모레 8일로 예정되는 사자 TV 토론이 협상 과정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JTBC가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동안 선거에서도 JTBC에서 토론을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문제 지적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 협상단에 대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과거 이재명 후보가 12월 초부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이후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다가 양자 토론하고 지난주에 봤었던 2월 3일 사자 토론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토론에 대해서 양자 토론도 그렇고 사자 토론도 그렇고 후보는 받아들이고 계속하자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협상당에서는 뭐 어제 아쉽게도 그런 실무적으로 결렬이 됐는데 제가 우리 당 협상단에 대해서 경직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월 8일로 예정됐었던 추진 중이었던 토론회는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주체가 기자협회라는 곳이었는데 기자협회가 그 2개의 날짜를 주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굉장히 민감하게 접해 있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과연 기자협회라는 데에 대한 공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JTBC라는
그 매체의 공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마 실무 협상단에서는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사자 토론은 가능하되 대신에 연합뉴스 TV를 포함해서 보도 채널 2군데, 그다음에 종합편성 4군데 네.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하면 얼마든지 참여하겠다. 다만 지금처럼 설정돼 있는 토론회는 다소 중립성 내지는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건에 대해서는 기자협회가 좀 받아들여 줘라라는 제안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끝내 기자협회 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오늘 내일간의 협상이 또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기자협회가 주최하되 이 방송사의 주관은 종합편성 4사, 그다음에 보도채널 2사, 그래서 공동으로 6사 같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기자협회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날짜를 조정하면서 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3자 토론을 할지 아직은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뭐 양쪽에 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좀 더 네. 지켜볼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뭐 네. 크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기자협회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논의할 계기는 될 수 있다라는 예. 상황입니다. 네. 최창렬 교수께서는 이번에 토론이 무산된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JTBC가 뭐 이렇게 편향됐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방송사 편향 안 된다고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예. 그러면 지금 JTBC는 편향됐으니까 안 되고 종편 4사는 편향이 안 돼서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단장 말씀처럼 기자협회가 받아들여서 종편 4사하고 이제 보도채널 2사, 6사가 하면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게 JTBC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JTBC가 무슨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래 일리가 있다고 볼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의 주장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들로서 그러나 제가 3자가 보기에는 글쎄 JTBC가 편향성이 있고 한국기자협회가 편향성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토론을 둘러싸고 지금 워낙 지금 혼란스러워요. 예. 처음에 양자 토론 한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다 또 민주당에서 뭐 자료지참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무산되고 지난 3일날 사자 토론을 했었는데 이제 또 내일 원래 하려고 하다가 이번 편향성 문제 삼아서 또 안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글쎄요. 이 뭐 양비론으로 가면은 뭐 얘기가 좀 이상해질지 모르지만 기자협회도 뭐 육사 거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종편 4사만 하든지 지금 국민의힘은 종편 4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재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종편 4사만 예. 그러니까 네. 종편 4사의 보도채널 2사, 6사가 육사를 됐든 얘기하는 거죠. 아니든 4사가 됐든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만 진행하는 건 아니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일리는 알고 있게 있습니다. 글쎄 예. 그렇게 뭐 저기 그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방송사가 주관한다는 게 방송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주관 방송사가 이제 송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송사가 이제 개입돼가지고 무슨 주제나 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개입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만 주최 측과 이 지금 방송사가 편향됐다고 얘기하면요. 글쎄요, 그렇게 좀 국민의힘은 느낄지 몰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글쎄 큰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후보들의 TV 토론이 법으로 정해놓은 3차례만 더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기자협회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3자 토론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3자 토론 개최 가능한 겁니까? 뭐 가능하겠죠. 근데 3자 토론을 한다는 게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튼 1, 2위를 다투는 게 후보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잖아요. 근데 윤 후보를 빼고 3자 토론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만큼 그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지금 어떤 부분, 특히 대장동이면 대장동, 뭐 다른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분석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정 토론은 3월 21일, 25일, 3월 2일 날 이렇게 2월 21일, 2월 25일, 3월 2일 이게 3회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 이미 사자 토론 했어요. 정당이 합의했고.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각자의 정치적인 속내에 의해서 한 후보가 빠진다라는 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바람직한 건 사자 토론도 하고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각 후보 간의 리그 전처럼 양자 토론 여러 번 양자, 갖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양자 토론 갖고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좀 하면 어떠니? 약간의 불량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후보들 간에 실력으로 판명 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구획을 어떻게 하고 주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유권자가 다 판단합니다. 집단지성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 지금
이 그 각 당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거는 유권자들 복잡해요 지금. 다 뜯어보면 다 자신들의 정치적 속내로 하는 건 다 이해는 하겠는데 약간 그야말로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하는 쪽이 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중도층에게 패러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TV 방송사는 이제 중계만 하기 때문에 이 편향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을 계기로 많은 유권자들 혹은 이 후보자들도 토론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공통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교수님 얘기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희 당 그리고 윤석열 후보 모두 이미 양자 토론 실무 협상이 들어갈 때부터 양자 토론, 교차 토론, 사자 토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협회도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앞으로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저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예. 더욱 토론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하나. 다만 저희가 이제 JTBC 방송 얘기하고 기자협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선에서는 언론에 이렇게 편향되지 않은 상황에 담보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당에서 어떤 후보 측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사실은 걷어내 줘야 되는 게 주최하는 측의 입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자협회도 사실은 과거 보면은 우리 비례대표 문제 있죠. 비례대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어떤 분을 예. 추천한 경험이 있었던 게 기자협회예요.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기자협회도 좀 더 중립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중립성을 좀 담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자협회가 마냥 이렇게 뭐 참여를 하지 않으면 3자 토론을 하겠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못됐다라고 가기 전에 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점검을 해보고 이런 제안을 하고 협상에 임하는 게 좀 옳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 그리고 해서는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이 중립성을 담보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참 이 양측 입장 모두가 이해되는 것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최근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뢰로 KSY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5.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7.2%. 일단 두 후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첫 4자 토론 이후에 나온 조사 결과인데 두 후보 모두 전주 대비해서 5에서 7% 떨어진 모습이고 격차도 또 줄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토론의 영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격차라는 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오차범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좁혀졌다 뭐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단지 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아무튼 간에 지금 설 연휴가 끝나면 뭔가 추세가 좀 잡히지 않겠는가. 뚜렷한 어떤 지지율 수치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좀 좁혀진 게 있고 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또 순위가 바뀐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론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 토론회가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박빙의 선거 구도일 때는 더 토론회가 영향력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부인 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반영된 결과인데 아직은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정도 가지고는 뭐 언급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 밖의 결과가 몇 개 나와야지. 그것도 이제 후보의 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서 이러이러한 추세가 형성이 되나 보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게 아주 이례적인 선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D-30일 시점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이른바 판세가 안개 속인 경우는 제 기억은 네. 없어요. 과거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D-30일 전에도 완전히 이제 승기를 못 잡았지만 나중에 이긴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이유는 다 완전히 이 시점은
거의 누가 이기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건. 네. 그게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역시 지금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토론의 변수하고 단일화 변수 이런 게 역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토론회가 여러 차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자 토론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적어도. 토론회가 있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 그건 네거티브로 올 수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후보들의 최근에 또 무슨 말이 100 가지고 또 양당이 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 없다, 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다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영향을 줄 거예요. 네. 이게 승기가 딱 잡혀지면 그런 게 영향을 별로 못 줘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이게 엎치락뒤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가 다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은 없는 대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요, 지지율이 8.4%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당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단일화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네. 안철수 후보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일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전 2월 3일부터 4일간 조사했던 지금 KSOI 조사에 8%대가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 보면 일부 6.9%대까지 나온 소폭 조사도 오르긴 좀 했습니다.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간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래픽이 2월 3일부터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TV토론이 2월 3일 저녁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TV토론이 온전히 아마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월 3일간 낮에 계속 돌아갔던 조사 표본이 있었던 거고 4일 돌아갔던 표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간에 TV토론의 영향력이 좀 보여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혜경 씨에 관한 얘기도 좀 반영이 돼서 내일부터 나오는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지금 뭐 7, 8%대가 됩니다만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다소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야권 후보의 중요한 변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일주일이 굉장히 단일화 국면에서는 중요한 일주일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주 2월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 14, 15일 전까지 어쩌면 지지율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가 굉장히 큰 변수로 부각되거나 아니면 단일화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예. 지난 토론에서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표심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 과잉 의전 논란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논란 둘 후보 다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김혜경 씨의 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사과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또 카드가 있다, 뭐 추가 제보가 있다 이렇게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어요. 뭔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지금 뭐 워낙 지금 관련해서 김혜경 씨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별정 7급 A 씨의 예. 증언들이 충격적이라 뭐 그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당에서는 뭐 제보센터 같은 걸 좀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이런저런 제보가 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다가와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번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뭐 공정이나 아니면 위선, 내로남불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 거기에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상실감을 대별해 줄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라 이 건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얼마까지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저는 아까도 뭐 단일화 변수 때문에 지지율 추이 봤습니다만은 내일부터 나오는 새로운 주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국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 김건희 씨 얘기를 해보면 7시간 녹취록이 공개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좀 많이 크지 않았다라고 느낀 건지 이 김건희 씨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등판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앞으로 두 후보 배우자의 선거 지원 형식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선거처럼 또 이렇게 배우자 얘기가 많은 선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 7시간 통화 그 부분은 많이 이제 그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통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고
또 공중파에서 그거를 또 방송도 했었고 뉴스에도 보도를 했고 이랬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거 국민의힘이 볼 때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리스크는 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숱하게 많은 지금 그 선거 이슈들 리스크들 이거 다 유권자들이 차곡차곡 DNA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표에 반영이 표심을 표 찍을 때 나타나겠는데 이제 이 김건희 씨의 등판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등판이란 단어도 되게 대단히 좀 어색하고 말이죠. 네. 저는 뭐 등판을 선거 기간 중에 해도 되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다고 뭐 지지율이 오를 게 내리고 내릴 게 오른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유권자들이 뭐 후보 부인만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뭐 좋은 하시나 후보 부인들에 대한 보도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등판 여부가 등판을 언제 할 거냐 시기가 뭐 프로필에 사진을 바꿨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호사가들의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편하게 그야말로 윤 후보하고 윤 후보 부인이 둘이 상에서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결국 두 후보 배우자의 어떤 선거 지원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박빙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글쎄요 후보 부인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양쪽 네. 그 캠프가 단지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혜경 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정확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하고 책임질 건 지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그건 뭐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이슈가 또 덮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도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 그렇다면 이 김건희 씨가 선거 전에 등판하는 이 단어가 좀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선거 전에 나서는 그 시기 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여러 채널에서 여러 의견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뭐 분명히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뭐 녹취록에 관한 한 그 영향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뭐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게 향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히 많은 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최소한 국민의힘에 있는 윤석열 후보 측의 배우자의 문제는 향후 뭐 크게 선거 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에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거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 지원은 어떨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는 9일 그러니까 수요일인데 TV 홍카콜라에 윤석열 후보를 초청해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홍카콜라 채널이 2030 세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그렇죠.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2030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보수 유튜브 채널 중에 50만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홍준표 의원이 그 홍카콜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첫째 그동안 전 논란이 되어 오고 사실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원팀으로 합류가 됐으면 모든 영향을 다 이제 오롯이 보태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아쉽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당신이 갖고 있는 젊은 층의 지지율을 경쟁자가 아닌 보완자의 입장으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2030 세대에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의 이제 표를 보태주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이재명 후보 쪽 김혜경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2030 세대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통화하면서 나왔던 뭐 굉장히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켰던 등등의 부분, 그리고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었던 뭐 법인카드 논란과 관련한 것들이 저는 홍카콜라 이 1시간 동안의 대담에서 얼마나 젊은 층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머지 대선 기간에 젊은 층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수석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